근데 지금이야 이제 업무를 도와주는 로봇이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정말 사무실로 출근하는 그런 로봇도 진짜 생기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로봇이 굳이 교통수단을 나랑 같이 타고 가야 되느냐. 그냥 거기 사무실에 있으면 되네. 네, 저같이 로봇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2대 사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 집에다 두고 하나 회사에다 두고 어차피 이 통신해서 로봇끼리 통신해서 서로 데이터 주고받으면 똑같은 놈이니까. 그치. 싫은데 그건 또. 더 싫어요? 같이 뭐하러 이동해요? 아니 분명히 이 아이만의 흠집이 있을 거라고요. 아, 다르다. 얘가 사무실에 넘어졌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찌그러졌어. 얘랑 집에 있는 멀쩡한 애랑 그러니까 같은 정을 줄 수 없다는 거지. 다친 애한테 더 내가 케어를 쓴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감정적인 교류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동료애가 생긴다거나 뭐 질투를 느낀다거나 그런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핵심입니다. 그런 감정을 어떻게 교류하느냐가 로봇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 기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나랑 얼마나 더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이냐 이게 차이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로봇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도 로봇이랑 같이 일하다 보면 마치 동료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구성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능력이 공감이거든요. 네. 근데 인간은 공감의 범위를 계속 확장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인간 단위에서만 공감의 범위가 확장됐는데 그 다음으로 동물에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애완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길거리에 똥개 발로 찬다고 신고당하는 일 없었어요. 아,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요즘은 동물 학대한다고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난리야. 그러면 그렇게 공감의 범위를 확장한 인간이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 이미 저는 휴머노이드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 영상 올라온 거 보면 누군가가 발로 차고 학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왜 저러냐고. 그렇게 우리는 진짜 공감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로봇이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거는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확실하게 말할 수 그 있습니다. 잘 만든다고 해도 생기진 않죠, 그런 감정이. 인간과 같은 수준의 그런 메커니즘을 갖는 감정은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하고 같은 감정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것이다 라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위로를 받는다면 그리고 위안을 받는다면 그럼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훅 가는 건데 사랑을 느낄 수도 있나요? 사랑을 느낄 수도 있죠. 네. 사람이 오! 기계한테? 아니 근데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감정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람이라고 해도 감정 뭘 안 주면 안 줘도 나는 사랑을 느끼고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인공지능이 안 주는 거나 사람이 안 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아 근데 나 그건 알겠어. 나 옛날 다마고치 키웠었거든요. 근데 내가 걔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와, 맞아, 비슷해요. 추억의 이름이다. 깜빡하고 하루 밥 안 준 날 마음 찢어졌어. 죽었어? 나 진짜 엉엉 울었어. 죽어요, 죽어. 다마고치 때문에 너무 마음 찢어졌어.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게 시카고에서 열린 박람회 영상인데 그 이족 보행 로봇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냥 짐만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아, 디짓 말하는 네네네. 거죠? 정말 사람처럼 물건을 옮겨요. 잘 옮기죠. 네. 그러니까 높이까지 다 해가지고 잘 옮기다가 바로 했구나, 바로. 바로야. 바로. 그러니까 저기 달린 댓글이 이제 야 너도 힘들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불쌍하다 산재 처리되냐 정말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내용의 댓글이 달립니다. 그나저나 쟤는 왜 쓰러진 거야 근데? 저게 그러니까 쉽게는 그냥 로봇 업체에서 밝힌 바로는 그냥 센서 오류.
뭐 일어날 수 있는 오류고 그냥 기계적인 결함인 건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족보행 로봇의 인간형 휴머노이드다 보니까 감정이 생긴 거야. 의인화를 해가지고 연민도 생긴 거야. 네, 심지어 저거는 영상으로만 본 거잖아요. 실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는데도 영상 보고 동정심을 느끼니까 아, 그러고 감정적인- 보니까 애가 좀 말랐어. 너무 말랐어요. 아니, 어. 그러고 보니까 맞아. 애가 좀 말라, 앙상하잖아. 이런 거 못 옮기게 생겼어요, 몸이. 네. 아 근데 집에서 진짜 일하던 애가 저러면은 끌어안고 대성통곡할 것 아, 같아. 운대니까? 미안해. 저 봐요. 아니, 넘어지는 게 애가 너무 말랐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네. 스위스에서 만든 단편 영화 중에 휴먼 리소시스 오브 유가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가고는 회사 이름이고, 그래서 이 유가고라는 회사가 인간 직원은 한 명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휴머노이드인 회사예요. 로봇 중에 아마도 인사팀 역할을 맡고 있는 로봇이 와서 이 데이브한테 되게 잘해줘요. 감정적인 교류를 계속 하려고 해요. Go away. Oh, I see. You can't wait to create. 이 데이브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네가 로봇인데 왜 나한테 감정적인 교류를 하자는 거냐. 계속 짜증을 내면서 뭐 그 교류를 거부하고 있다가 로봇이 어느 날 갑자기 버럭 화를 내요. Hey, what are you doing? Are you broken? I'm different. We really try to include you, Dave, to give you a purpose, so you don't feel like the human quota you are. 이 데이브가 깜짝 놀란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인간이니까 감정은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각심을 느끼면서 내가 내 역할을 안 하면 여기서 잘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감정 교류에 마지못해 응하면서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로봇들이랑 억지로 잘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궁금한 게 다 로봇으로 하지 왜 인간 한 명만 남겨놨던 거예요? 그러게, 한 명은. 그러니까 인간 할당제라는 개념인 할당제가 거죠. 뭔가? 그러니까 전부 다 로봇 직원으로 쓰면 뭔가 지금 허가가 안 저 나오는. 같은 사람이 반대를 하게 될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인간들을 남겨놨다. 인간들이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할당제. 정부에서 네. 뭐 휴머노이드 몇 대 쓸 거면 네. 인간 관리자도 비례해서 몇 명. 야, 이걸 줘야 되나 기뻐야 되나 이 배려에 감사해야 되나요? 할당을 해주시면 어떻게 그 인간 할당제가 이게 가당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불안감이에요. 근데 불안감의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봇한테 다 맡겨놓고 괜찮을까에 대한 불안. 그다음에 또 다른 불안은 뭐냐면 그러다가 인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 불안감 때문에 인간 할당제라는 걸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할당된 인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자괴감이 들 것 같은 거예요.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되게 힘든 일이지 않을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가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당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데 그런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할당제라고 불리우는 그거에 만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인간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을 것이냐.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없을 것 같아요. 아닐 것,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생각도 합니다. 되는 건가요? 예. 이미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된 상황에서 단지 인간에게 직업을 주기 위해서 그 로봇들이 일하는 장소에 인간을 밀어 넣는 거는 그 자체가 폭력적인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까 저희 땡슬라 그 기계 그 공장을 봤잖아요. 기계들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루고 있는데 옆에 단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그게 손으로 하고 있다면은 그건 정말 그 우리가 보통 인간의 일의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별로 큰 가치가 있는 일은 아닌데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정말 우리의 일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거의 뭐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되면은 그 일은 미련 없이 기계한테 다 주고 우리가 인류가 그래왔듯이 지금 우리가 가진 직업 가운데 누구도 200년 전에 직업 가진 사람 없어요. 200년 전에 우리나라의 95%가 농민이었는데 농민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인간이 해야 되는데 유일한 걱정은 아까 말씀하신 딜레이. 당장 직업을 잃고 새로운 직업에 적응할 때까지 그걸 이제 그 이런 할당제보다는 저는 오히려 복지라든가 뭐 보편 소득이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을 유지시켜주는 방식으로 이걸 해야지 할당제는 답이 아닐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마 SF적 상상력이라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지. SF에서 예, 그런 예.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렇죠. 그런 것 거니까. 같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네.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일자리 얘기할 때 한참 제가 좀 잠깐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그것도 인구가 많고 그럴 때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구가 계속 심각하게 감소하는 나라에서는 그냥 정말 로봇한테 일자리만 뺏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인구 감소 때문에 로봇을 개발하는 동력을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생산 가능성 인구가 뚝뚝뚝뚝 떨어질 텐데 고령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텐데 그러면은 누가 일해? 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분야 중에 어디가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쓸모가 있고 우리 삶에 이득이 되느냐라고 보면 저는 구인 광고를 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구인 광고를 봤을 때 아무리 공고를 내도 사람이 안 오는 곳 거기에 로봇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농어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로봇을 가지고 농어촌에 가서 일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로봇들이 개발돼 갖고 이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발하지가 않아요. 일손 부족한 곳에 로봇이 가면 너무 좋겠고 예를 들어 뭐 배가 침몰했다거나 공장에 화재가 났다거나 그런데 이제 로봇이 싹 다 대체가 될 수 있으면 저는 베스트 이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로봇이 다 일을 해주기 때문에 태어남과 동시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기만 하다가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면 행복이 뭔지는 알까? 약간 그 생각도 들기는 해요. 지루할 것 같아 삶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게 그러면 로봇과 비슷한 노동력이 나와서 노동을 하면 사람은 노동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상상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이었을 거고 그건 귀족이라는 뜻이고 노예 노동으로 누군가가 노동을 한 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노동을 한 게 저한테 안 올 거거든요. 제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저한테 임금이 오지 않고 제가 사지 않으면 저한테 오지 않는 시스템이어서 지금의 분배 시스템은 사실 그 시절의 분배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게 가능하게 되려면 사회주의 시스템 도입해야 돼요. 저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로봇을 통한 공급이 너무 많이 커지는 상태를 생각하면 그것도 오히려 재앙의 냄새가 난다, 경제적으로는. 인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노동하는 계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대가 오기 전까지는 노동하는 계급이 말이 노동하는 계급이지 그냥 노예거나 농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이라고 보기 힘든 상태에서 죽도록 평생 일만 하다가 갔고 그때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귀족이라고 했죠. 귀족과 왕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 행복할까? 전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뜻인데요. 만약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로봇이 정말 지금 이 가정한 것처럼 인간의 노동을 다 대체하는 그런 미래가 온다면 로봇이 그러면 진짜 농노나 노예제 사회로 간 건데 이게 농노가 인간이 아니라 기계인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때 그 귀족들이 잘 살았던 이유는 자기의 영지를 가지고 거기서 지금으로 치면 로봇이 만들어내는 재화를 다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었죠. 그 귀족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그거를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현재 우리가 갈 수 있는 사회의 이름은 바로 사회주의예요. 근데 모두가 사회주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버튼이 눌리잖아요. 맞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게 아니면은 자본주의 사회로 간다면은 소수가 이걸 다 갖고 나머지 인간은 로봇이랑 경쟁하면서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랑 로봇이 등장하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대해요. 그러면 기업의 잉여 수익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사회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저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기업의 잉여 수익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기업도 누군가가 사줘야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내수가 이렇게 출산율이 낮고 인구 분포가 낮아지고 기계들이 다 차지하고 기계들이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그런 이윤이 높아질 거라는 것도 사실은 이걸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수 시장만 네, 네. 봤을 때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깨지 않고 하는 방법은 세금을 왕창 걷어서 그런 잉여를 많이 만들어낸 로봇 기업들에게 왕창 로봇세를 걷어서 사람들에게 보편 복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돈을 주는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본주의를 로봇에게 살리려면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이 씌워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새로운 거죠. 형태의 네. 뭐 약간 자본주의. 그게 많이 안 바뀌고 지금 가는 방법 중에 그렇죠. 하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로 간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효능감이랑 성장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무언가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쓰임새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 안 하고 싶고요. 내가 거기서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그거 안 하고 싶거든요. 로봇이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될 겁니다. 무언가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그런 효능감이나 성장감을 느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재미 이외에.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뭐 여전히 잘 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아주 권태로운 삶이 반복될 겁니다. 자, 새로운 도구나 기술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로봇도 뭐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근데 사람은 계속 바쁘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래지향적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계속 미래에 어떻게 될까, 미래에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면서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별로 안 해도 되는 건데 계속 무언가 정보를 넣고 과부하가 걸리는 줄 알면서도 그걸 해요. 그러니까 점점 바빠지고 준비할 건 더 많아지고 세상은 복잡해지면 와, 내가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너무 정보가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그걸 다 준비하자 보니 시간이 부족한 거죠. 언제나. 약간 걱정을 사서 하고 있는 느낌. 맞아요. 아는 게 없으면 사실 걱정도 안 하게 되고 바쁘지도 않은데 해야 할 일은 많지 않거든요. 의외로. 한국 사람들 더 심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 호프스테드라고 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특징이나 성향 같은 걸 조사하거든요. 네덜란드 심리학자가 만든 건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의 그 장기 계획이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긴 미래를 고민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대학 보낼 맞아요. 법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얘를 대학까지가 어떻게 아니고 하면 애가 애를 낳을 때까지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집을 이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하잖아 우리가. 예전에 누가 블로그인가 그걸 해놨는데 10대에 겪어야 될 것, 20대에 준비해야 될 것, 30대에 경험해야 될 바빠요. 100살까지 결국은 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일 고민은 좀 내일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경쟁을 심하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학창 아, 시절에 경쟁이 워낙 심해요. 경쟁을 하다 보니 경쟁에 이기려면 한 발짝 더 생각해야 되거든요. 남들보다 1년 먼저 시작해야 되고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 지금 다들 뭐 50년 뒤 걱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도 몰라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 모르죠.